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매년 1월 13일이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결의안이 뉴욕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애리조나주 정부가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연방정부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욕시가 에릭 가너 사건의 유가족과 합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500만 달러의 배상금 지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인가를 받은 데이케어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오는 31일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유엔이 북한 인권과 관련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인데요. 오늘 통과된 결의안은 책임 규명 등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유럽연합과 일본 등 60개국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달 18일 3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였던가 비교하면 찬성이 5표, 반대가 1표 각각 늘어났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한편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이지만 이번에는 국제사회의 결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선언적인 성격에 그쳤던 데 비해 이번에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 북한 대표단은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에 따라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체제 붕괴에 초점을 맞춘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이제 22일 열리는 안보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 실제 안보리에서 결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매년 1월 13일이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관련 결의안이 어제 뉴욕시의회 전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 결의안은 1903년 1월 13일 한인 이민자가 하와이에 첫 이주한 것을 기념해 이날을 한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피터 구와 폴 벨론 등 시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1903년 1월 13일 성인 남성 56명과 여성 21명, 어린이 25명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초기 한인 이민자들이 식민지가 된 조국을 독립시킨다는 공통된 목적으로 합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1950년 전쟁과 빈곤, 정치적 탄압을 피해 수많은 한인들이 미국에 이민 왔고 여느 이민자들처럼 힘든 과정을 거쳐 미국에 뿌리를 내렸다고 기술했습니다. 이후 2010년 센서스 조사 결과 미국의 한인 인구는 140만 명으로 증가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퀸즈 한인회 등은 지난 9월 시청 앞에서 결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인 단체들의 노력으로 미주 한인의 날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애리조나 주정부는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연방 대법원이 이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17일 추방유예 불체자의 운전면허 발급을 중단하는 애리조나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무효라는 연방 제9항소법원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민개혁안을 두고 연방정부와 일부 주간에 대립해서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이민 문제가 연방정부의 위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잔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 지난 7월
연방 제9항소법원이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불체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긴급 상고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연방 제9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연방정부가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 허가를 내준 망명 이민자나 난민 등에게는 운전면허를 발급해주면서 중남미 출신이 대부분인 추방유예 불체자에게만 운전면허를 내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연방정부는 2012년 추방유예된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도록 했지만 애리조나주와 네브라스카주는 연방정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경찰의 과잉 제압으로 인해 흑인 남성이 사망했던 이른바 에릭 가너 사건을 두고 뉴욕시가 유족과의 합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해 경찰관은 불기소 결정을 받았지만 유족들에게 7,500만 달러의 배상금 지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이 경찰의 과잉 제압으로 인해 숨진 에릭 가너 사건의 유족들에게 7,500만 달러의 배상금 지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아직 시를 상대로 정식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감사원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시정부가 사건에서 빨리 손을 떼려는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감사원은 시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면 합의금 지불 여부를 결정하고 법적인 절차는 법무국 소속 700여 명의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스콧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소송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감사원장은 이번 검토가 납세자들과 유족들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경찰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니콜라스 파울루치 법무국 대변인은 감사원장은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합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지난해 데이케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인가를 받은 데이케어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오는 31일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지난해 시 보건위원회는 시 정부 인가를 받은 모든 유아원과 데이케어 센터에 다니는 5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해 매년 12월 31일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6개월 미만의 영아는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바이러스 저항력이 약한 5세 미만 어린이들이 장시간 좁은 공간에서 머물러 전염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또 아이들을 통해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독감에 옮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주요 이유로 꼽혔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해마다 5세 미만 어린이 100명 가운데 10명에서 40명이 독감에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독감 시즌에만 전국에서 109명의 어린이들이 독감으로 사망했고 올 시즌에도 이미 7명의 사망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엘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등 의학적 이유가 있을 때는 접종 의무가 면제됩니다. 뉴욕주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이 교사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은 저조한데 교사들의 평가만 좋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일 주 교육국이 발표한 2013-14학년도 뉴욕주 교사 평가 결과 전체 교사 가운데 41.9%가 최우수 등급인 매우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53.7%가 효율적이라는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체 교사의 95.6%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반면 개발 중 등급은 3.7%, 최하위 등급인 비효율적 평가를 받은 교사는 단 1%에 불과했습니다. 2013-14학년도부터 평가제가 도입된 뉴욕시 교사의 경우 매우 효율적 등급을 받은 교사는 9.2%에 그쳤지만 82.5%가 효율적 등급을 받아 전체적으로는 91.7%의 교사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개발 중과 비효율적 등급을 받은 교사는 각각 7%와 1.2%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이번 결과에 대해 학생 성적은 저조한데 교사들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2013-14학년도 표준 시험 결과 수학 과목에서 뉴욕시 학생의 34.5%만 통과했고 영어의 통과율은 28.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자살, 심각한 사회 문제 가운데 한 가지인데요. 뉴욕과 뉴저지주를 잇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 자살 시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올해 항만청 경찰이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 저지한 자살 시도가 총 69차례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86% 증가한 수치로 다리에서 뛰어내려 숨진 시민도 1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발생한 자살 시도는 불과 이틀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16일 오전 7시 45분쯤 다리 보행도로를 서성이며 자살을 시도하려던 18세 청년이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에 발견돼 정신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는 역사적으로 자살이 많이 이루어진 곳이란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엔 13명이 숨졌고 2012년엔 1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13명이 숨졌고 8월부터 4개월 동안 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청은 $5천만 투입하고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 자살 방지벽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대가 어려질수록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의 경우 거의 무관심한 경우가 많죠. 이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동영상 2편이 최근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4분 33초 분량의 21세기 동북아 협력의 주인공 한국 청년과 4분 26초 분량의 통일, 동북아 성장과 평화를 향한 꿈이라는 동영상 2편을 선보였습니다. 동영상 한국 청년은 중국과 미국, 러시아와 일본에 둘러싸인 한반도가 이들의 힘에 따라 위기를 겪어왔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를 받아왔다며 이들 국가와 함께 협력할 수는 없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합니다. 이후 중재와 협력을 두고 같은 고민을 했던 1500년 전 고구려의 장수왕 그리고 유럽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베르 슈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동영상 통일의 꿈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장보고의 활동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통일이 될 경우 한국과 세계에 좋은 점이 무엇인지, 통일 한국이 동북아 성장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등을 다뤘습니다.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역사 속 위인에게서 지혜를 배우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